이번에 그 개설한 이 강의는 철학사 강의인데, 지난 학기에는 근대 철학사 첫 회로 주로 이제 과학기술, 그러니까 모더니티라고 하는 근대성이라고 하는 그 흐름의 출발점에는 여러 가지 르네상스라든가 뭐 종교개혁 많이 있지만, 특히 이제 과학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과학기술을 했고, 이번 학기에 그 강의할 내용은 뭐냐면 17세기에 말하자면 이제 피지카가 있고 메타피지카가 있죠, 그죠? 자연 철학이 있고 형이상학이 있는데, 이번 학기에 공부할 내용은 17세기에 새로 등장한 이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일종의 대응이라고 할까, 또는 17세기에 과학기술이 품고 있는 그 환원주의, 데카르트식의 환원주의를 극복하고 나온 거예요. 극복하면서 나온 형이상학들. 특히 이제 세 사람을 공부하는데, 스피노자하고 라이프니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부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앞에는 이제 그 화담 서경덕 아시죠, 그죠? 또 있고, 뒤로는 대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요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기이론론이라고 그래요. 기이론론. 주자의 그 리기 이원론에 대한 기이론론의 흐름이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사람들을 배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지난 학기 배웠던 그 과학기술에는 등장인물이 엄청 많죠, 그죠? 엄청 많고, 이 뒤에 배울 연구 경험론, 이 뒤에는 이제 연구 경험론이라든가 고증학, 실학, 그 다음에 뭐 헤겔 같은 건 독일 이런 사람 배우, 여기도 이제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학기는 등장인물이 딱 세 사람이야, 이렇게. 이런 사람까지 치면 한 너댓 명 정도, 이렇게. 딱. 근데 그만큼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제 비중이 큰 사람들이죠. 상당히 비중이. 하나의 장을 형성하니까. 근데 내가 이 사람들을 해석하는 그 틀이 뭐냐면은 표현주의예요. 물론 스피노자라든가 어떤 사람들을 표현주의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닌데, 사실 요건 어찌 보면 이제 철학사를 바라보는 내 관점이에요. 일반적인 공인된 이론이 아니라 17세기의 형이상학은 표현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 학기 이 강의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이제 17세기 형이상학을 이 표현주의로 바라보는 거, 그게 이번 학기 강의의 핵심이고, 사실은 이번 학기 강의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와 계속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18, 19세기 쭉 현대까지 올 텐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표현주의가 내가 이 근대 철학사를 딱 꿰는 틀이에요. 17세기 이후에 철학사 전체를 이렇게 이걸로 다 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쭉 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내 입장이에요. 내 철학적 입장. 그래서 이 철학사 강의는 그냥 단순한 어떤 사실들을 전달하는 강의가 아니라,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퍼스펙티브를 이렇게 일관되게 보여주는 그런 강의예요. 그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주의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컨대 사상의 물질적 이 조건들,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정치나
철학 이전에 어떤 존재하는 그런 어떤 대중들의 운동, 그 다음에 물질 조건 이런 걸 중시해서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떤 약간 구조주의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이 언어의 그 어떤 틀, 그 통사론이라고 하죠. 신테티카라는 그런 어떤 틀 같은 거, 무의식적인 구조, 이런 걸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사를 얘기한다는 게 그냥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뭐, 그거야 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지. 투표자가 몇 년 살았는데, 뭐, 무슨 얘기 했고, 이런 건 다 나오는 거고, 이제, 이 철학사를 보는 나름의 어떤 그 틀이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게 의미 있는, 그냥 뭐 막 이렇게 정보를 쭉 제공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 입장이 어찌 보면은 내가 철학사를 꿰는 틀인 동시에 또 내 철학의 입장이기도 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서 이제 이런 이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표현이라는 게 뭐냐? 표현. 이걸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스피노자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이 사람들을 읽어내는 그 틀이 표현주의니까, 그 표현이라는 게 뭔지를 먼저 한번 이렇게 그 검토를 해 보면은 그 두 번째 문단에 우리는 표현을 한 존재면 또는 세계의 한 얼굴이 다른 존재면으로 번역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번역은 이제 훨씬 그 존재론적인 의미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언어 번역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훨씬 더 이제 존재론적인 뉘앙스에서 이제 번역이죠. 근데 우리가 음악을 생각해보면 음악. 작곡가가 이제 자기가 떠오른 악상을 이제 종이에 적고, 그러면은 근데 오케스트라가 그걸 보고 이제 연주를 하겠죠. 그죠? 청중이 그 소리를 듣고, 더 나가서 예컨대 어떤 청중 중에 한 사람이 근데 음악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화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자기가 들은 그 음악을 그림으로 옮길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악상이라는 거죠. 악상이라는 거는 이 작곡가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마음 속에서. 좀 유물론적으로 말하면 뇌에서 나오는 거죠, 뇌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렇게 악보를 적으면은, 이 악보하고 얘하고 이 마음은 전혀 다른 온톨로지컬 스테이터스, 존재론적 위상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위상을. 온톨로지컬한 그 스테이터스를. 근데 우리가 이 책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퇴계 이황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이 책상이 존재하는 이 스테이터스하고 퇴계 이황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그 스테이터스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뭐 사실 퇴계 이황을 본 적이 있어, 만난 적이 있어, 목소리를 들었어. 우리 사실 우리가 퇴계 이황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순전히 이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근데 하나만 예를 더 든다면은 지금 어떤 어머니가 안고 있는 아이하고 몇 달 전에 그 뱃속에 들어있던 아이하고 똑같은 그 아이인데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얘가 자라서 얘가 된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둘의 온톨로지컬 스테이스는 전혀 다른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존재론적인 위상이 다르다고 그래요. 위상이 다르다. 중세의 보편 논쟁이라는 게 있죠.
뽀삐나 바둑이나 해피 외에 개라고 하는 그 보편자가 실제 하느냐. 단지 존재하는 거는 뽀삐와 해피 이런 애들 뿐이고, 개라고 하는 그냥 하는 것은 그냥 얘들을 편의상 부르는 그냥 이름일 뿐이냐. 이게 이제 보편론적. 이게 사람 뭐냐 하면 바로 이걸 둘러싼 거지. 쉽게 말하면. 보편자라는 것의 존재론적인 위상이 뭐냐. 조금 가치론적인 맥락을 넣어서 얘기하면 존재론적인 지위가 뭐냐. 이거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신이 있어, 없어. 자꾸 따지면 이 문제예요, 이 문제. 따지고 보면. 신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이 있긴 있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그걸 얘기하니까 지금. 페가서스도 있긴 있는 거지. 페가서스도 우리가 얘기하니까 있긴 있는 거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아예 없으면 우리가 얘기도 못 하겠지. 그지? 근데 이제 있는데 그거의 존재적 지위가 뭐냐를 물어보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그거의 존재적 지위가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익지스트한 거냐, 이미지너리한 거냐, 아니면 뭐 버추얼한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사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철학적 사회할 적에 그 존재론적 그 위상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작곡가의 마음에 어떤 거하고 이거하고 공통점이 없잖아.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지금 여기 색깔이 이렇게 있고, 요 길이가 있고, 피지컬한 거지만은, 여기 피지컬하지 않잖아. 또, 이것도 사실은, 이게 소리는 아니지. 피아니스트가 이걸 보고 피아노를 땅 쳤는데, 이거는 완전 다른 거 아니야. 이거는 시각적인 거고, 이 기호고, 이건 소리잖아. 소리. 그죠? 사운드잖아.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존재론적인 지위가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데 이걸 보고 치잖아.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면, 너 틀렸어. 그러고 이렇게 치면 맞다 그러잖아. 그럼 이상하잖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띵도 그렇고 땡도 그렇고, 둘 다 얘하고 현장이 다른 건데, 왜 이 띵은 맞게 친 거고 땡은 틀리게 친 거냐, 이거야. 이게 참, 희한한 거거든, 이게.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은 그 청중들의 머릿속에 다시 뭡니까? 그 포놀로지컬한 사운드가 다시 뭐예요? 어떤 뇌로, 마음으로 해서 또 다른 어떤 차원이 되고, 누군가가 그 화가가 자기가 들은 그 악상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은, 물론 이거하고 이건 좀 이미 좀 많이 다르긴 하겠지. 조금 이제 거리가 생기지. 디스턴스가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관계가 없는 게 아니지. 분명히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찌 보면은 뭐라고 할까. 이 세계가 존재하는, 그리고 특히 이제 인간의 문화라는 게 존재하는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이게. 이건 우리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표현. 한 존재면, 어떤 플레인 오브 빈이지. 이게 하나의 존재의 면이고, 소리가 하나의 존재의 면인데, 이것이 번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번역이. 트랜슬레이션이. 보통 우리가 표현을 뭐라 해요? 보통 일상적으로 표현이라고 말할 적에는 보통 마음을 표현한다 그러지,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그지? 마음을 이렇게 바깥으로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존재론으로 이야기하면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제 그 표현 중에 어느 하나지. 그러니까 이거만 표현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는 사실은 이 존재론적인 표현의 어느 한 국면인 거지, 단지 어느 한 국면. 다만, 그게 중요하긴 중요하지.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런 모든 표현이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그거를 뭔가 굉장히 중요한 초점으로 움직이거든, 보통. 음악에도 그렇고. 이메일도 그래, 이메일도.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친구한테 이메일을 딱 치면은 얘가 전파로 바뀌지. 전파로. 디지털로 바뀌죠, 얘가. 막 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내 마음이 있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자판에 들어가면 이놈이 그 디지털로 바뀌죠. 일렉트론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서 친구한테 컴퓨터 가겠지. 그럼 친구는 그걸 보고 이걸 읽어내겠죠. 그렇겠죠. 그죠? 이게 이제 말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꼭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이런 이제 존재론적인 표현들, 상이한 존재물 사이의 어떤 존재론적인 번역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자, 환원주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데카르트가 영혼과 신을 좀 접어둘 때, 영혼과 신을 잠시 접어둔다면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떤 공간적 외연, 물질적인 외연들, 물질적인 어떤 요런 외연들로 다 환원되는 거지. 그러니까 환원주의지. 데카르트 식의 그런 식의 생각. 그거는 이제 리덕셔니즘이죠. 환원주의. 근데 이제 이런 사물도 식물도 동물도 다 사람도 사람 몸도 전부 다 이 사람의 물적인 물질로 외연을 가진 어떤 물질로 환원 가능하다는 이제 환원주의인데, 이 환원주의라고 하는 거는 근대 이후에 철학사 전체를 관료한 게 이 환원주의예요. 환원주의. 그러니까 지금도 환원주의의 힘은 굉장히 막강하죠. 지금도. 근데 오늘날의 환원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리차드 도킨스지. 이기적 유전자에서 리차드 도킨스, 영국의 생물학자. 물론 도킨스는 뭐 천문학적인 우주나 이런 것까지는 뭐 얘기하지 않지만, 적어도 생명의 세계는 완벽하게 유전자로 환원시켜 설명을 해요. 이기적 유전자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유전자를 좀 더 환원시켜서 설명하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입장이 조금씩 이렇게 완화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환원주의죠, 그 다음에 물리학적 환원주의를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결국은, 어차피 모든 거는 결국은 어떤 그 피지컬한 그 리얼리티로 환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언어적인 환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언어. 결국은 다 이 언어적 법칙에 따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뭐 세상은 이런 거야, 뭐 우주는 이런 거야, 인간이 이런 것, 아무튼 말을 하는데, 결국 인간이 그 언어로 이렇게 보는 건지, 그 사람들 입장에 따르면. 그게 다 인간이 진짜 이놈이 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사실. 모르는 거고, 인간이 자기네들의 언어의 틀을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쏴서, 이렇게 투사해서 보는 거지, 이렇게. 그걸 구성해가지고. 이런 사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리덕셔니즘, 이 환원주의가 막강한 힘을 휘둘러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이 표현주의는 쉽게 말하면 바로 이 환원주의의 논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논적으로. 이 환원주의라고 하는 이 입장을 강력한 적으로 삼고 그거를 공격해서 그걸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 철학적 입장이 뭐냐면 바로 표현주의예요. 그것이. 그런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환원주의 근대 철학의 역사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꿰는 어떤 방법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깰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리덕셔니즘과 이스페셔니즘 간의 투쟁의 역사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리덕셔니즘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고 강력한 데 비해서 표현주의는 존재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명확하지가 않은, 아직까지도 이게 충분히 발전되지 않은 입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비주류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한원주의에 대해서 이제 표현주의는 바로 이제 공격하는 입장이고, 바로 한원주의에 대한 표현주의의 공격이 처음으로 이제 명확하게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볼 적에는 그 데카르트에 대한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의 공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최초의 국면이, 퍼스트 스테이지, 첫 국면이 뭐냐면 바로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의 대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망부지 같은 그 기이론론자들이 주희 같은 이기 이원론에 대한 엔티는 또 좀 맥락이 달라요. 그러니까 맥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표현주의라는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내 생각이지. 그거는 나중 얘기고. 자, 넘어가 보면은. 근데 표현주의도 내가 보기엔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로. 하나는 뭐냐면 어떤 표현의 근본 원리가 있는 거야. 어떤 표현에 이 세계 표현으로 보는데 표현 이렇게 존재면들의 이렇게 번역으로 보는데 이렇게 번역으로 보는데 뭔가 이거를 꿰는, 또 달리 말하면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수렴하는 어떤 이 근본이 있는 거지. 원리가, 근본 원리가. 퍼스트 프린서플이 있는 입장. 가장 대표적인 게 스피노자의 입장이에요. 스피노자.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결국 뭡니까, 스피노자에서는? 신즉 자연의 표현인 거지. 모든 것들은 신이 무한한 속성들로 표현된 거고, 다시 그 각 속성들이 무한한 양태들로 표현되는 거예요. 쭉 표현돼요, 전부 다. 그러니까 스피노자 같은 입장이 가장 전형적인, 나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형이상학적 표현주의다 이렇게 불러요. 형이상학적인 메타피지컬한 표현주의다 이렇게 부르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 제1원리를 이해하는 거지. 제1원리를 인식하고 그 제1원리를 가지고도 세계 전체를 이렇게 꿰서 이해하는 거고, 우리 삶도 그런 제1원리에 따라서 사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이제 표현주의, 형이상학적 표현주의 입장이고,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된 입장이 뭐냐면 어떤 중심도 없는 거예요. 이 우주에는 그 어떤 중심도 없어. 그냥 수많은 존재면들이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존재면들이 있고, 이 중에 어떤 존재면이 뭐, 먼저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냥. 존재하는 거는 이 존재면들 사이에 그냥 번역밖에 없는 거야, 번역. 끝도 시작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주의를, 이걸 딱히 내가 뭐라고 부르야 될지 모르겠어.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라서,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일 비슷한 게 어떤 예술적 표현주의 또는 미학적 표현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편의상. 더 좋은 이름 좀 고민 중인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주의의 가치는, 아까 형이상학적 표현주의는 제일 원리가 있죠. 모든 건 그거의 표현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 제일 원리를 인식하고 거기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그게 정말 삶의 정답인 거지. 근데 이런 표현주의는 어떤 정답도 없어요. 그러면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추구하는 가치는 향유하는 거지. 향유. 그 향유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설명할까? 향유라는 게 불어의 그 주의상스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야구장에 가서 야구장에 가서 내가 야구장을 자주 가는데 요새 하도 못해서 지금 잘 안 가는데 야구장에서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은 내가 이게 향유구나 느끼는데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막 야구를 하는 거예요. 야구를 하고 막 관중들이 막 소리치고 뭐 파도 응원을 하고 이제 막 한단 말이야. 하면은 여기에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자체가 우주인 거지, 우주. 그게 그냥 우주인 거예요, 우주. 그럼 내가 뭐 이거 야구 해가지고 뭐 생기는 게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어. 야구에서 뭐 인류에게 유용한 무슨 물건이 생긴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가치가 창출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즐긴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고 향유하는 거지, 향유하는 거. 향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그 향유라고 하는 거에 가장 잘 들어맞는 게 뭘까 가만히 그러면은 음악인 것 같아, 음악. 내 생각에는 음악이야말로 그 향유하는 거지, 향유. 내가 음악 들은다고 뭐 돈이 생겨. 뭐 음악 들으면다고 내가 무슨 지식이 많아져. 음악 듣는다고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좋은 거지, 그냥. 음악 듣는 것 자체가 어떤 것도 뭐 대신할 수 없는 그냥 그 자체가 우주인 거지. 아까 야구처럼 우주. 그게 향유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주의는 아무 중심도, 목적도, 방향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번역을 향유하는 거지. 번역. 여기 향유하는 거죠. 향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라기보다도 이 중간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가 있겠지. 여러 가지 형태가. 그러니까 완벽한 형이상학적 표현주의가 있고, 완벽한 그 향유의 어떤 그런 예술적인, 미학적 표현주의가 있고, 이제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지. 뭐, 형이상학적인 중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인드라는 거, 이 사람의 마인드라고 하는 게 뭔가 어떤 뭐 메타피지컬한 축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중심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입장. 언어라는 걸 보는 사람의 입장이고 뭐 뇌라는 걸 생각하는 입장. 여러 가지일 수가 있지, 기본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메타피지컬한 표현주의에서 가장 극단적인 미학적 표현주의가 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이.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한 3개 정도는 볼 수도 있겠지. 어떤 사람 입장에. 뭐 표현에서 마음과 뭐 언어가 뭐가 중요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자, 하여튼 간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이 철학들은 바로 형이상학적 표현주의예요. 쉽게 말하면. 형이상학적 표현주의의 대표적인 입장이죠. 대표적인 입장이거든요.